자, 수방 원론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소 이론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의를 살펴보면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산화 반응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공기 중에서 못이 녹쓰는 것도 산화 반응이고 또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도 산화 반응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 반응의 경우에만 우리가 연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소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가연성 물질입니다. 가연성 물질.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집에서 그냥 들으시면서도 혼자 따라 하셔야 돼요. 자, 가연성 물질이고, 두 번째는 산소 공급원입니다. 아, 이상합니다. 왜 공급원이죠? 산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산소 이외에 산소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공급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점화원입니다. 점화원. 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연소에 3요소 하게 되면 가연성 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그래서 가산점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연소의 3요소고요. 이거 외에 또 연소의 반응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연소의 4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상 보시면 온도에 따른 불꽃 색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끔씩 출제가 되고, 예전엔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 뜸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꽃 온도에 따른 불꽃의 색상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1500도씨가 휘백색이다, 또는 950도가 휘적색이다 하는 정도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연성 물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 산화 반응 때 열과 빛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연성 물질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산화 반응을 할 때 연소열이 많아야 산화 반응이 잘 될 테니까 가연성 물질의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의 경우에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있는데 열을 받아가지고 열 전도율이 좋다 그러면 자꾸 열을 뺏기니까 이게 불이 붙기 전에 이미 열을 자꾸 뺏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아야 자꾸 열이 쌓여서 어느 순간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작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기사시험 볼 때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기 쉬운 건데, 마치 가연성 물질은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종이 같은 경우는 성냥불로 불을 붙일 수 있는데, 책상 같은 경우는 성냥불로 불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책상 앞에서는, 성냥불 앞에서 책상은 불연성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에너지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책상 같은 경우에는 성냥불로는 불이 붙지 않지만 토치 같은 걸로는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냥불과 토치는 에너지가 어느 게 더 작은 거죠? 바로 성냥불의 에너지가 더 작은 겁니다. 따라서 가연성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전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서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걸로 찾아주셔야 되고, 열 전도율이 커야 된다, 역시 틀린 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산소 공급원 얘기인데, 자, 산소 공급원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중에 산소가 약 21% 있죠. 공기 중에 약 21%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산소고요. 이거 말고도 또 산소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역시 산소 공급원으로서 산화제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험물 중에 인류와 육류의 경우는 산화성 고체와 산화성 액체로서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역시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서 위험물 중에 오류 위험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역시 산소는 아니지만 산소와 같이 연소를 도와주는 역할, 염소가스라든가 플로린 가스라든가 또는
산화 이질소라든가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산소는 아니지만 산소와 같이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 쪽에 잠깐 살펴보시면, 점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성냥불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다가 좀 심심하시면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박수 이렇게 딱 치는 순간 충격이 생기죠. 이런 손이 얼얼하잖아요. 이런 것도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막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예, 뜨겁죠? 예,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점화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여러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정전기라든가 마찰이나 충격 이런 것들도 역시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쇄 반응인데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연소의 3요소에 해당이 되지만 주로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물어보죠. 하지만 연쇄 반응까지 들어가게 되면 연소의 4요소가 되겠습니다.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자, 연소 시의 중간에 생기는 라디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라디칼의 형성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연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소화론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시킨다면 그러면 소화가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억제 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상 인화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화점.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연소점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발화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연발화까지 4가지 용어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용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우선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자연발화 4가지 용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비커를 한번 연상을 하세요. 자, 비커에 자, 여기 지금 석유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석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비커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휘발유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이 중에 휘발유의 경우에는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바로 유증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휘발유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43도입니다. 그렇다면 상온 중에서 여기다 성냥불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붙어버리죠. 유증기 상에서 이제 불이 붙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석유도 물론 유증기가 나오지만 휘발유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석유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39도 이상입니다. 39도 이상. 그래서 보통 한 50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상온 상태에서는 석유에서 성냥불을 갖다 댄다고 불이 붙질 않아요.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인화점이 더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알코올 램프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불을 붙이게 되면 가열이 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석유의 분자 간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면서 어떻게 되죠? 유증기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석유의 액체의 온도가 39도 이상 되는 순간 발생하는 유증기에 성냥불을 대는 순간 그때는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냥불을 대고 있을 때는 불이 붙는데 이 성냥불을 띄웠을 때는 불이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불이 붙는 걸 우리는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가열을 많이 하면 좀 더 많은 유증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냥불을 대고 불이 붙고 확인한 다음에 띄는 순간 불이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연소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가열해서 어느 순간 성냥불 없이도 혼자 불이 탁 붙어버리는 포인트를 우리는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불꽃이 닿았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액체의 최저 온도, 그러니까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만 불이 붙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열한다? 약 10도 내지 5도 내지 10도 정도 좀 높은 상태에서 다른 불꽃 대고 불이 붙었고 이걸 제거를 해도 불이 남아있는 걸 연소점, 다른 불꽃 없이 그냥 가열해서 불이 붙는 걸 발화점. 그렇게 따지면 바로 발화점이 연소점보다 높은 거고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높은 온도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발화입니다. 자연발화는 어떤 불꽃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외부의 어떤 점화원 없이 스스로 내부 반응열의 축적만으로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자연발화라고 하는데, 그 종류로 좀 살펴보면 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연발화의 그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분해열이나 산화열이나 흡착열, 미생물 발열 이런 거에 따라서 분해열에 의해서는 셀룰로이드 또는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것들은 분해열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또 퇴비나 먼지 같은 것들은 미생물 발열으로 인해서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요소를 좀 살펴보면 열의 축적이라든가 열이 전도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반응열의 축적으로 불이 붙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 열의 축적으로 해서 불이 붙는 거니까 이와 같은 자연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연히 통풍이 잘 되게 해주면 열이 이제 축적이 어려워지는 거고, 또 실내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어렵죠. 자,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틀리기 쉬운 게 뭐냐면 습도를 과연 이 경우에는 높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는 낮게 해야 될까요? 습도를 높게 유지하면 자연발화가 예방이 될까요? 낮게 유지하면 자연발화가 예방이 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자연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습도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습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습도를 높게 하게 되면 열의 축적이 오히려 용이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비 오는 날 여름에 그냥 비가 안 오고 그냥 뜨겁게 태양볕만 내리쬐는 날이 더 더워요? 아니면 비가 오는 날 더 덥습니까? 비가 오는 날 습한 경우가 더 땀이 더 많이 나고 덥죠? 자, 우리 사우나 가시면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어디가 더 덥죠? 습식이 훨씬 땀이 더 잘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습한 경우에는 바로 열이 축적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바깥으로 방출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축적이 용해지는 거다. 따라서 자연발화를 예방하려면 당연히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가시면 이제 연소 범위에 대해서 나와요. 연소 범위. 자,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연소 하한값과 연소 상한값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폭발 범위와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의 그 가스들의 연소 범위값이 제 교재에 나와 있죠. 수소 같은 경우에 4.0에서 75.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뭐 다 외우라고 하면 힘드시니까 이 중에서 최소한 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그리고 프로판, 가솔린, 아세틸렌, 뭐 결국은 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정도만큼은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연소범위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로 인해서 연소 하한값은 낮아지고 연소 상한값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압력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하한값은 변하지 않는데 상한값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연소 상한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자, 불활성 기체를 첨가하게 되면 어때요? 이 연소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불활성 기체를 첨가하게 되면 역시 연소 범위는 좁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조금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가연성 가스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산화탄소라는 것은 또 다른 산소와 결합을 해서 CO2, 완전한 불연성 물질이죠. 이렇게 산화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가연성 가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산화탄소나 수소는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연소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가스들이 단일 성분 상태일 때는 연소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혼합하게 되면 혼합했을 때의 연소 범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르샤틀리에의 혼합가스 폭발 범위를 구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메테인이죠. 요즘은 책에서는 이제 메탄이라고 써놨는데, 자, 메테인 가스 같은 경우에 연소 범위가 5에서 15 볼륨 %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판 같은 경우가 바로 연소 범위가 2.1에서 9.5 볼륨 %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공기 중에,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용기 안에 메탄을 40%, 프로판을 60% 혼합했단 말이에요.
그럼 혼합했을 경우에는 이 이 혼합가스의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이 르샤틀리에 법칙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데, 자,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100에 대해서 메탄가스 연소 하한값이 40%가 있고 프로판가스 하한값이 60%가 존재한다. 이 값을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혼합가스에 있어서의 연소 하한값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 이제 하한값 구하는 거고 상한값을 구한다고 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 100에 대해서 15 볼륨 퍼센테이지가 40%가 있는 거고 9.5 볼륨 퍼센테이지가 60% 있는 것이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 혼합가스의 연소 상한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수소가스 같은 경우에 4 내지 75 볼륨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수소가스나 또는 메탄가스나 프로판가스나 이런 가스들이 위험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알 수는 없는가? 자, 정량적으로 알아보는 값이 바로 위험도 값입니다. 위험도 값은 하한값분의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가스 같은 경우 연소 위험도 값은 4분의 75 마이너스 4. 그래서 17.75라는 위험도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상 보시면 연소의 형태가 또 나오는데, 기체연료의 연소는요, 확산연소와 혼합연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액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증발, 분해,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대기 중으로 분출되면서 대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소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혼합연소는 가연성 가스하고 공기를 미리 적당하게 혼합해 놓은 상태에서 연소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혼합연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인데, 액체는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는 가연성 유증기에 불이 붙는 경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유증기에 불이 붙는 경우, 그런 경우는 증발연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유증기에는 불이 안 붙고 유증기가 좀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휘발성이거나 끓는 점이 높은 그런 가연성 액체는 오히려 끓여서 열분해를 일으켜서 거기서 발생하는 증기에 불이 붙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분해연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연료 연소 형태인데, 고체 같은 경우는 4가지 연소 형태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재 참고하세요. 자, 첫째 뭐가 있다고요? 표면연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분해연소, 세 번째는 증발연소, 네 번째는 자기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 좀 틀리기 쉬운 게 뭐냐면, 목재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목재나 종이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 붙이면 그냥 불이 붙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열분해에서 나오는 생성물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해연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탄이나 코크스 같은 것들은 표면에서부터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표면연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초나 유황 같은 거, 우리 유황 같은 거 또는 나프탈렌, 화장실에 가면 냄새 제거하는 나프탈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열을 주면 녹은 다음에 녹은 상태에서 나오는 유증기에 불이 붙는 거라서 그런 경우는 증발연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폭약 같은 거가 바로 이제 자기연소가 되겠죠. 그래서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 4가지는 반드시 암기가 좀 필요하고요. 자, 이 교재 넘어가시면 이제 연소 생성물 나오죠. 어떤 물질이 연소하느냐에 따라서 연소 생성 가스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탄화수소류는 보통 연소 생성 가스로서는 일산화탄소라든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게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같은 것 하면 질소산화물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소 물질에 따른 연소 가스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책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은 좀 다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둘 만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중에서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거. 자,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또 산화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연성 가스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치, 무색, 무미예요. 공기 중에서 점화하면 청색 불꽃을 낸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하고 만나게 되면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되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에서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헤모글로빈하고의 결합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은 평상시에는 산소하고 결합하는데 화재가 나서 만약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 산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보통 한 200배 내지 350대, 250배 내지 300배가 높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연소 생성 물질로서 HCl, 염화수소가스를 볼 수가 있는데,
염화수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닿으면 눈물하고 만나서 뭐가 되죠? 염산이 되죠. 그러면 눈이 이제 부식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가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질 이산화탄소, 황화수소는 교재를 참고하시는데 이 중에 황화수소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 경우인데 황화수소의 냄새, 자 달걀 썩는 냄새를 갖는 것은 바로 황화수소 가스다.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아황산 가스라든가 포스겐, 뉴텐들 대량 학살에 썼던 가스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